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진다고 해도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그런 또라이에게 된통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제 인생을 건져 올렸는데요. 이 악물고 해낸 저의 복수극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30 중반이고 작은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작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몇 년 전에 온라인 전체 매출 3등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제 성격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투자하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버는 것보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너 연애 좀 해봐.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살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친구가 마당발이라 이 남자 저 남자 알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또 그냥 사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열댓 명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던 무렵 제게 다가온 한 남자는 제 마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상함을 보여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가 공감 능력이 높고 남자는 이성적인데 반대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 남자는 저의 부족한 부분, 감수성, 따뜻함, 자상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정말 퍼즐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렇게 결혼까지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남편 집안 모두 평범한 그냥 어느 대한민국 서민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이런 것도 패스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별로 삶에 의지가 없었던 저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1년 동안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옷 쪽 사업은 중국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옷 단가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그만큼 옷 종류와 선택권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인 제가 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연수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른 큰 일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니 말이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3개월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꼬박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는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먼 타국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편의 근황을 확인했지만 가까이서 돌봐주지 못해 안절부절했죠. 남편은 괜찮아 자기야. 직장 종도들이 병문안도 많이 오고 번갈아 가면서 다 보살펴주네. 아무래도 자기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만 사고당해서 미안해서 그러나 봐. 그래도 내가 인복은 좋다. 자기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처리하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에야 저는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집 안에 물건 배치들이 많이 달라진 듯 했어요. 제가 물건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식기구들도 몇 개 더 들어와 있고 생각한 것보다 집이 많이 변해 있길래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몸도 아픈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이렇게 가구 배치를 바꿨어? 못 보던 물건도 많이 있고 자기 향수나 바디 로션 이런 거 안 바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냥 자기 없으니까 내가 심심하더라고. 자기 있으면 이것저것 놀러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가구도 바꾸고 뭐 안 해본 행동도 해봤지. 기분 상했어? 아니, 내가 기분이 왜 상해? 그냥 자기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궁금한 거지. 잘했어, 여보. 이제 내가 정말 여보 옆에서 잘 보살펴 줄게. 이제 아프지 마.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마치 무슨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자기야,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향 진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아니야, 이 향수 내 직장 동료가 사줘서 일부러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 녀석이 자기 사준 거 안 쓴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후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진한가? 이젠 좀 줄여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넘겼죠.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이 입원할 때 도와주셨다는 회사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왔을 때 받아놓은 연락처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랑 이것저것을 드리려고요. 남편과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강희 아내예요. 이번에 남편 다쳐서 일을 못 갔을 때 공백도 채워주시고 병문안도 와주셨다고 해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따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아내요?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문안 간 적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이상하네? 강희 씨 퇴사한 지 꽤 되었어요. 거의 반년 넘은 것 같은데 회사 들어온 신입 직원이랑 같이 퇴사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따로 만나고 있다가 퇴사하고 창업할 거라고 하면서 나갔는데요. 아내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사생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 전부 그 이후로 강희 씨랑은 연락 안 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뭐 하는 거냐고. 아니면 이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요.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었죠.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한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폭들 문지기 역할도 하다가 이제는 흥신소 쪽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사업차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사정을 말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조금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밤 늦은 시각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집이면 밖으로 나와서 통화해. 그놈한테 들키지 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향수 공방인 것 같던데 이 자식 집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양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무슨 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더라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게 공방 관련 제품인 것 같더라. 누나가 걔한테 향수 냄새 너무 진하다고 했지. 그거 다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상간녀랑 중간에서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더라.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엄청 어린애처럼 보이던데? 와, 진짜 어떻게 누나를 그렇게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곧이어 정송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손을 잡고 저랑 연애 시절 때 한 짓거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두 년놈들 현장에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자기야 나 뽀뽀해줘. 출근하기 싫다. 오늘 과장님이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해서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며 능청을 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그래 자기야 잘 다녀와
라고 하고 그 썩은 분화구 같은 피부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옷도 새로 산 검은색 펑퍼짐한 옷을 입고 그놈을 따라갔어요. 그놈은 역시나 상가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놈이 멈춘 곳은 빌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또 놀란 거죠. 상간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 남편을 배웅해 주는 겁니다. 뭐야, 가족들도 다 아는 건가 싶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바로 저곳에 달려가 상간녀와 남편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공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 향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공방에 들어간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어떻게 왔어? 오늘 회사에서 뭐 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죠. 너 나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 나오라고. 그러자 작은 방 같은 곳에서 원피스를 입은 상간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한쪽 올리며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우리 오빠가 말한 여자가 너구나. 말이 안 통하고 독불 장군 같아서 빨리 이혼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오빠 놔줘요. 안 그래도 오빠가 이번 달에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나 오빠 임신했어요. 그러니깐 홀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신했다고. 뭐?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라고 하면서 처음 접했던 을 자르는 제잔도구를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너 나 몰래 여자 만나서 아예 두 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티라도 내든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바람을 피우냐? 퇴사도 나 몰래 하고 아주들이 살판났네.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 성격 어떤지 알잖아. 나 절대 안 참아 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남자인가 봐. 회사에서 만난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해서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사랑하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도 사랑하지. 그런데 그런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 지금 내 아이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발로 그놈의 명치를 찼습니다. 킥복싱을 배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옆에 있던 향수를 바닥으로 전부 던지며 깽판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이거 내일 나갈 건데 뭐 하는 거야? 독불 장군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라고 하자마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원피스를 가슴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무슨 대문 열리듯이 그녀의 옷이 벌어졌고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복대를 차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옷을 꽁꽁 싸매더라고요. 너 설마 가짜 임신으로 우리 남편 잡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그녀의 팔을 잡은 뒤 그 복대를 들었어요. 임신 위장용.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쓸 법한 그런 것을 메고 이제껏 임신한 척을 했던 겁니다. 쓰러져 있던 남편은 그것을 보고 뭐야? 아이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테스트기 두 줄 보내준 건 그건 뭐냐고. 다음 달에 산부인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그녀는 아 몰라. 오빠가 자꾸 현 부인한테 나 만나는 거 안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재촉하려고 그런 거지.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었겠어? 오빠가 빨리 이혼을 하던가 별거를 하던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이게 무슨 꼴이야. 30분 있다가 공방에 손님 오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향수를 만들러 오기로 한 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상간녀의 그 떡 벌어진 옷을 본 순간 놀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그 손님들의 뒤통수에 외쳤습니다. 이거 지금 현 부인이 상간녀랑 남편한테 한 현장이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 공방 운영하는 연놈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널리 퍼뜨려달라고 하면서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배신을 느낀 건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네요.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그들은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니까 너 상간녀 부모님들과도 연락 주고받는 것 같은데 너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가줄게.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남편은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발로 그놈 명치를 찼습니다. 이쑤시개 같이 힘도 못 쓰는 저 남자를 왜 내가 좋다고 했을까 후회가 막심했어요. 상간녀는 한 손으로 떡 벌어진 원피스를 부여잡으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사랑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꼭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냐고요. 어쩔 거야. 오빠랑 내 사이 멀어지게 하니까 좋냐고. 참 웃긴다. 아가야, 착각하지 마. 이 정도 일로 너희 둘 사이가 멀어졌으면 사귀면 안 되었던 거야. 고작 이 정도 사랑 때문에 남의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인생을 건 거야? 참 더럽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이 언니가 쓴맛을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흥신소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저 상간녀 신상 좀 털어달라고 하면서요. 반나절도 안 돼서 상간녀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자녀가 상간녀 짓을 하면서 평범한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지지하던 그 쓰레기 부모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받은 상간녀의 SNS 주소에 모든 걸 뿌렸습니다. 제가 찢은 그 원피스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간녀가 제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올렸죠. 순식간에 좋아요는 1000을 넘겨 버릴 정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중간에 운영자 권한으로 영상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상간녀 인생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한 저는 상간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아니, 얼마나 독한 여자였으면 남자가 못 참고 여자를 만나겠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싹수가 딱 보이네. 방해하지 말게나. 내 딸이 잘못한 건 맞아. 나도 딸을 말려보기도 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사랑해서 죽겠다는데 포기하고 이제 우리 딸 그만 괴롭히게나. 나는 사과할 마음도 없네. 부모가 되어서 저런 뚱딴지 소리나 하더라고요. 제가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딱 이 말만 던진 뒤 그 상간녀의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반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딸이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옹호하고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뒷돈 주고 들어온 사립고등학교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이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필요도 없는 벌을 명목으로 치마 속을 들추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변태 선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짓을 해버리니 학생들이 용기를 찾은 거죠. 교육청에 그동안 학생들이 당한 일들을 전부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게 생기고 기사에도 뜨려고 하니까 학교 측은 부랴부랴 그 상간녀의 아버지를 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상간녀 아버지는 실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서 차린 향수 공방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홍보 블로그 글도 싹 다 내려가고 수천만 원의 빚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 올린 상간녀 동영상 덕분에 상간녀 지인들이 그동안 상간녀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유부녀 킬러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유부남만 골라 만나고 가정 파탄 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자랑하듯이 카톡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수법에 제가 당할 리가 없죠. 고소를 했습니다. 전신적 피해 보상까지 야무지게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 또한 가만두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완전히 개판을 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네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헤어져라 라고 하던데요. 남편 바람이 아내 탓이라는 말을 하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참겠는데요.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 입에 어머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얼굴도 못 들게 되었죠. 그제서야 어머니는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며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냐고요. 사람 마음에 대목받은 한 여자 인생 흔들어 놓은 당신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시원한 마지막 복수를 날려버렸네요. 남편 SNS는 물론 전 직장까지 외도 소식을 전부 알렸습니다. 남편도 얼굴 못 들게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이혼 후에 계속해서 향수 공방을 저 몰래 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흥신소 대표를 가장 친한 동생으로 둔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창업을 하는 족족 거기에 아주 큰 선물을 보냈어요. 바람 피운 놈이 이제 향수 장사를 하네. 이 동네에 소문 쫙 나서 망해라 라는 편말을 달아서요. 결국 6개월을 못 가서 망하고 가게를 내놓아도 소문이 나서 권리금 6천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대출해서 공방을 차렸더라고요. 깨끗한 척 하면서 커플들만 받는다고 결혼 반지 만들어주는 그런 공방이요. 제대로 밟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배달이 아니라 아예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남편의 추악한 행동이 담겼고 마지막은 불륜으로 만난 그놈의 삶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블로거들한테도 몇 푼 주면서 올려달라고 하니 금방 망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곡소리를 내며 왜 이러냐고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괴롭히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깨끗한 척 이미지 변신해서 장사하면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요. 제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거냐고 하면서 그놈은 제가 흥신소 동생을 둔 걸 모르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고 결국엔 자기 엄마 있는 동네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끝까지 괴롭히냐고, 용서하면 편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무슨 군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준 만큼 그놈들한테 상처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던 시절도 있었고 특히 이혼 소송할 때는 그 기억들을 다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님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죽고 싶었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냥 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사람 마음에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지 겪은 사람만 알죠. 이제 제 사업도 키우고 저를 위해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분의 큰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버려진 아이라는 말은 평소에 지울 수 없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고아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세상에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오롯이 혼자 지켜내야만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 세상은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 친구를 사귀게 되어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첫 질문은 엄마 아빠는 뭐 하시니 또는 너는 어디에서 사니였습니다. 제 입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오거나 고아원에서 산다는 말을 하면 친구 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눈치 보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제 눈치를 보며 멀리하던 친구들. 이러한 일은 항상 되풀이되었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잔뜩 나를 세우며 나를 지키기 위해 감정 따위는 철저히 감추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모든 일을 철저히 차단하며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웃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게 웃음을 가르쳐준 사람.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고아예요. 라고 힘겹게 꺼낸 나의 말에 그래서요? 그게 왜요?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어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라는 족쇄에 갇혀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나를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고아가 아니라 이지선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까? 이러다가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그를 만나고 잠못 이루며 수없이 생각했었지만 그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을 하자며 그의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고아인 나를 받아줄 부모님은 없어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라며 거절했던 내게 그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평생을 그렇게 도망만 다닐 것이냐,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뵙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 말에 따르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 그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우아함이 가득했던 그의 부모님은 그저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엄마, 지선 씨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와 그렇구나.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던 그의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것을 듣긴 들으신 건지 아니면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부모님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다시 말을 꺼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랬군요. 라며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눈빛이 참 맑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보네요. 라며 활짝 웃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지선 씨의 맑은 눈이 참 좋네요. 눈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도 돼요. 라고 말하며 저를 가만히 안아주던 그의 어머니와 그 옆에서 괜한 말을 해서 애를 울렸다며 걱정스럽게 말하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고아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그날, 아니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남편보다 더 의지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정말 딸처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제게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던 분들, 꼭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혹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더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대학 시험 보러 가던 날 도시락을 싸서 아침 일찍 응원을 하러 오셔서 아침부터 저를 펑펑 울게 만들던 분들이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복을,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불안하게까지 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 결정을 우선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시거나 하셨습니다. 너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도 될 만큼 소중한 아이란다. 어떠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제게 용기를 주시던 우리 어머님. 어머님,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아이에게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나의 소중한 아이에게 제대로 정성껏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며 몇 날 며칠을 울었을까요? 점점 병에 지쳐가시던 어머님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내게서 우리 어머니, 아니 엄마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요. 어머님은 간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간을 이식받아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과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자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을 하나만 낳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셨고,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제가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맞지 않는데 너가 맞겠냐며 다들 말렸지만, 저는 그 혹시 모르는 그 1%이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검사를 했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어찌나 떨리던지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부디 적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적합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렇게 어머니께 이제 다 괜찮다고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선아, 네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부모는 말이야, 자식에게 위험을 주면서까지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단다. 모든 어미가 그래.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 살겠다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어미는 없단다. 훈이가 적합하다고 해도 엄마는 그랬을 거야. 또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추며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남게 될 자식들 생각은 안 해보냐고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냐고요. 그럼 남겨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존중해달라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를 다시 못 가질 수도 있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의사에게 들었다며 옆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보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란 이런 것이었네요. 자식이 항상 먼저인 사람. 그런데 저를 낳아준 엄마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이렇게 자식만 생각하고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만 하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네요. 그런 어머니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이제 어머님과 내가 정말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적합자인 것조차 기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무심하게도 저희에게서 어머님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식수술로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어머님은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세상에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행복하기만 한데 내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것인지 좌절하고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불합리함에 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이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의 남기고 간 것을 전해줘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모님은 어머님께서 꼭 혼자 열어보라고 했다며 당부하셨고, 잠시 후 이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주신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폭풍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상자를 선뜻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다가 상자를 열어본 어느 날,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시작하는 어머니의 편지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가 이 상자를 열어보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라고 어머님은 혹시 모를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너무나 미안하구나. 딸에게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 딸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엄마가 걱정이 많아. 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엄마는 너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항상 비상금은 있어야 한단다. 이 엄마가 결혼할 때 너희 외할머니가 통장을 하나 주더구나. 항상 지니고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엄마는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할머니가 주신 그 통장을 열어보며 힘을 냈어.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너가 힘이 들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구나. 우리 딸 처음 보던 날 너의 맑은 눈이 다시 생각나는구나. 이번 생에는 비록 조금 늦게 왔지만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빨리 엄마에게 와주렴. 다음 생에서도 엄마 딸 하자꾸나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참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단다. 잊지 마렴. 항상 너를 소중히 생각하렴.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이제 딸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당신의 커다란 사랑을 감히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앞으로 당신의 딸로서 창피하지 않게 베풀고 배려하고 살겠습니다. 다음 생에 저도 꼭 엄마 딸로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엄마 사랑해요.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31살 갓 돌진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주시려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 건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저도 건물을 받게 되어서 당황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고 아버지와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받고 예쁨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으시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사십니다. 남편은 저랑 싸운 적 없이 잘 지내왔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저에게 쌀쌀 맞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합니다. 너무 어이없지만 시어머니와 다툰 이유는 건물에서 받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고 있냐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 월세를 왜 너가 관리해 남편에게 이제
맡겨라 하시더군요. 제가 제 건물 돈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자고로 건물같이 중요한 돈 문제는 남자가 관리하는 거다 라고 하시며 여자가 하기는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관리해도 돼요. 괜찮아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사건도 역시나 건물과 관련된 돈 문제였네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와 카페를 하고 싶다는데 1년 안에 자리 잡을 테니 월세 보증금 없이 하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무슨 제 건물이 월세 안 받는 무료 봉사 건물도 아니고 아가씨라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만 다닙니다. 놀러만 다니는 아가씨를 제가 뭐가 이쁘다고 월세도 안 받고 카페를 차려주나요? 이쁘다고 해도 월세 안 받고 카페 차려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해외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 선물을 사오시는데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겁니다. 아가씨는 저희 집 놀러와서 빌려달라 하고 빌려가서는 절대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가씨를 뭘 믿고 제 돈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어줍니까? 안 그런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싸가지 없고 자기 아들 무시한다며 남편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한풀이하고 저희 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제 욕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흉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고 알게 돼서 어머니 욕까지 하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따지려는데 남편이 핸드폰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해주지 건물로 왜 유세 부리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리도 없고 요즘 카페가 많아지니 장사 정말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시는 시댁 근처도 안 간다고 말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남편이란 사람과 시모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저에게 빌붙어서 뭐 하나라도 떼 먹으려고 옆에 있는 것 같네요. 또 한 번은 건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 남편이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거 제가 반대했는데 그 후로 월급 받으면 네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월급 시댁에 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월급 시댁에 다 주고 난 이혼할게 하고 선언하니 갑자기 미안하다며 빌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갔다가 일주일 뒤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저희 아버지 집으로 부르지 말랍니다. 아버지 집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기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 간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 예쁜 손녀 생기신 아버지는 시간 나실 때 낮에 종종 놀러 오십니다. 오셔서 남편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출가하고 나서 아버지 집 오랜만에 갔을 때 라면 드시는 모습 보고 2주일마다 반찬 잔뜩 해서 가져다 드리고 웬만하면 점심은 저랑 같이 먹자고 부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려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사는 우리 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어머니 없이 자란 게 흠 잡힐까봐 예물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위 기죽지 말라며 오히려 더 챙겨주고 눈치 보시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해달라는 거 해주랍니다. 싫다. 사과는 어머니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제 말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애비밖에 모르냐며 애비 거리더군요. 애미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랍니다. 그 말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딸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꺽꺽 울으니까 아버지는 놀라시고요. 우리 딸은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어버리네요. 지금 결혼 전 제 방에서 마음 추스리고 글 남겨봅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아버지랑 딸이랑 살고 싶어요. 시댁에 더 이상 돈줄 대기도 싫고 거지 같은 시댁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딸아이가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이혼을 한다면 저보다는 나중에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모든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결혼 준비 중인 친구와 곧 있으면 예쁜 아기가 생기는 친구, 좋은 일을 앞둔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겁나서 이곳을 친구 삼아 글을 남겼습니다. 저 댓글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정말 단단히 먹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긴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딸, 언니, 동생이란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글이라도 안 쓰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아침까지 그 인간한테 집 전화로 계속 전화 오고 시어머니한테도 전화 온 거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 딸아이 옷도 못 가지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 고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하셨고 놀란 고모가 오빠와 아침 일찍부터 오셨습니다. 친척 오빠도 외동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습니다. 고모부가 법률 쪽에서 일하셔서 법적 절차는 도와주신다 하시고 제 손 꼭 잡아주면서 어려울 일 없고 힘들 일 없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니 같이 이겨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고모부 말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 먹고 딸아이는 고모가 봐주시고 저와 오빠는 저희 집으로 짐도 챙기고 도어락도 바꾸려고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없으시고 아가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유령 취급하고 딸 짐하고 제 짐 몇 가지 챙겨서 방에서 나오니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와서 못 나가게 막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 사람들도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오빠와 시댁과 충돌이 있었고 말리던 저를 아가씨가 밀쳐버려서 허리도 다쳤습니다. 오빠는 목에 손톱으로 흉도 생겼고 도중에 아버지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치던 시댁 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합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입니다. 당장 아들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남자 물건을 현관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집 잘못 간 제 탓 같아서 바보같이 방 들어가서 또 울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목에 흉진 것보다는 저 밀치고 머리 잡은 거 폭행 아니냐고 고소할 거라고 통보하니 저한테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온갖 악담하시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아버지한테까지 욕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아가씨 가방에서 차키 뺏어서 차에서 아가씨 짐 빼서 다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뭐라고 하는 시댁들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빌려간 건 제 차입니다. 악마보다 더한 시댁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사람 불러서 도어락 다 바꾸고 남편 짐 빼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놈이 계속 전화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말씨름 더 이상 싫고 제 마음 변화는 없고 법으로 결정보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전화하면 증거만 더 쌓이는 꼴이니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하니까 전화는 안 오지만 문자로 미안하다고 계속 보냅니다. 다시는 내 돈만 탐내는 너네 가족이랑은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엮이기도 싫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직도 손을 덜덜 떠니까 저 대신 운전해서 아버지 집까지 내려다주고 고모는 잘했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라고 내일 오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어제 오늘 세수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정신을 더 차리려고요. 겨우 정신 차리고 아버지 밥 해드리려고 장봐와서 손이 덜덜 떨리지만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네요. 어젯밤 예쁜 딸아이가 잠들자 아버지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아버지 핸드폰에 다 있더군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저를 설득해서 카페를 차려달라고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문자질을 했습니다. CR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돈 답답하시다, 천벌 받으실 거다 등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게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묵묵히 참아오셨던 아버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저한테 어머니 없이 자라온 게 불행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족했냐고 또 물으시길래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제 딸도 같은 마음일 거라 말해주십니다. 그 말에 펑펑 우니까 그만 울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안 보였던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혼을 하면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른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떻냐며 물어보시고, 아니면 시댁처럼 무식하게 사업한다 하지 말고 계획하고 공부해서 제 장사 한번 해보라고 권하십니다. 고모부에게서도 연락이 와서 증거 아버지에게 다 받았다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권,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남편이더라고요.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또 다시 비는데, 고모부께서 저에게 조언해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하고요. 폭행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다 할 거고, 시모, 시누는 물론이고 당일에 몰려와서 폭행에 협력하거나 가담한 사람들 모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도 떼놓았고, 그리고 정 잘못했고 합의하고 싶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조건은 딱 하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경우에 형사소송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힘든 하루였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하루도 된 듯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제 상황과 마음을 써내려가니 오히려 더 굳은 확신과 제가 잘했다는 믿음이 생기네요. 댓글로 많은 위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위로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다양한 사연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